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노민네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배웠던 이 실천론에 대한 그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이 이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은 실천론이다라고 하면요,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시간이 이 실천기술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은 크게 세 분류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개인, 둘째는 가족, 셋째는 집단입니다. 물론 뒤쪽에 갈수록 조금씩 다른 파트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큰 파트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기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단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실천 기술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과 실천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실천 기술, 실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일관의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실천 기술, 실천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실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천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 능력에 대한 사정을 비롯한 자원, 개발, 사회 구조의 변화 등에 있어 숙련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 실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인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천론에서도 이제 실천의 역사를 볼 때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있어요.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사회복지직이 전문가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책들도 나오고 막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 194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속성을 의미하고 이 사회복지는 요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입니다. 이론. 자,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이 없으면 이것이 정말 전문가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전문가면 거기에 맞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을 바탕할 수 있는 것이 이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관계에서 부여되는 전문적 권위입니다. 권위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원래 사회복지는 수평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때요?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수평적 관계지만 하지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 관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에 따른 권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 간의 특권이 있겠죠.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가지고 있는 특권들. 자,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너네 전문가야 라고 승인이 받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명시적인 책에 대한 윤리강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직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되죠. 이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 특권. 이론은 지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자, 사회적 승인, 윤리강령. 그래서 요 5가지가 이론, 문화, 승인, 권위, 이렇게 해서 윤리강령까지 해서 요 5가지가 있어야지만 이 사회복지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도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문승강권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론, 권위, 문화, 승인, 강령 해서 이제 이 5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할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 이게 내용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예술적 속성이냐 과학적 속성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술적 속성은 무엇인지
과학적 속성은 무엇인지 의미를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과학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건 객관성을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예술적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따른 생각들을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술적 속성은 그 전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예술적 속성이고요. 과학적 속성은 전문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용기라든지 전문적 관계 형성, 창의성과 상상력, 판단력, 사고력, 직관력, 개인적 가치관 이런 것들은 모두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갖고 있는 이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술적 속성이다라고 전문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회 현상, 사회복지사의 지식, 자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한 지식, 이거는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 관찰한다든지 자료 수집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조사 방법, 정책 제도,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과학적 속성에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적 속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문가가 모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술적 속성은 그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각각 다른 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사고를 하냐, 어떤 직관적인 능력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적 속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적 속성은 모두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예술적 속성이 무엇인지, 과학적 속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문적 관계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전문적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맺는데, 여기 어때요? 전문적인 관계를 줘야 된대. 전문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타인에 대한 관심 또는 배려입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주고 클라이언트의 좋은 모든 점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배려가 없다면 그 서비스, 즉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일어난 클라이언트의 모든 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 클라이언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구나. 클라이언트의 환경이 이렇구나. 클라이언트의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온화함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아, 클라이언트 뭐 비심판적 태도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화함과 지지를 통해서 자신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 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해줄게,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 모델, 뭐 아니면 인행사에서 배웠죠.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다. 인본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과 의무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헌신과 의무를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필히 해야 되는 의무들을 갖고 있는데, 자, 원조에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책임감. 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과정에서의 그 책임감을 좀 의미하는 거고요. 일관성도 포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처음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뭔지 이렇게 알려주고,
이후에는 또 어때요? 또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관적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헌신하고 뭐 하죠? 자신의 오픈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사회복지사의 관계 형성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을 높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이 헌신과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권위와 권한이 있어요.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권위와 권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헌신과 의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위와 권한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권위와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찾아온 거잖아요. 자,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요? 나의 문제, 나에게 해결해야 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수평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요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클라이언트의 기관의 사회복지에 위임된 권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기술도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해결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 권한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때요?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겠죠. 자, 진실성과 일치성입니다. 자, 진실성과 일치성을 꼭 해야 돼요. 자, 진실성과 일치성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실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진실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일치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치해야 된다. 아니면 또 뭐가 언행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겠죠. 자녀들에게는 이런 체벌 이런 것도 아니고 훈육도 그냥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정서적 학대들 하면 안 돼요라고 해놓고 자기는 어때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성은 사회복지사 자신이 가진 감정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진실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감정 반응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진실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일치성이라고 하는 건 일관된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게끔 해야 되는 것을 일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이제 요소들, 기본적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심이라든지 헌신, 의무, 권위, 권한, 진실성 또는 이 일치성을 가지고 그 행동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있죠. 뭐 이거는 실천론에서도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뭐 이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조금 이제 실천으로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직접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하는 행동이죠.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든지 뭐 식사를 잘 못해요. 식사를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직업을 갖고 싶다는 뭐 욕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겠죠. 자,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뭐 교육 또는 요걸 하기 위해선 상담도 필요하겠죠.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어떻게 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채워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해줄 수 있는 직접적 실천은 이런 게 직접적 실천이 될 수 있겠죠.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담
뭐 교육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직업 교육 이런 것은 시킬 수는 없긴 하겠지만 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상담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취업 상담을 한다든지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상담들 이런 것들이 모두 직접 실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접 실천이 있죠. 간접 실천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하는 것이 간접 실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간접 실천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외롭다고 그랬어요. 외롭고 이제 이러니까 어때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말벗을 줄 수 있겠죠. 말벗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고프대요. 식사를 잘 못하니까 어때요? 식당을 연계시켜 줄 수 있겠죠. 자,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연계시켜 줄 수 있고요. 자, 직업을 갖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직업훈련소, 교육기관을 어때요? 소개시켜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간접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간접 실천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뭐 자원 체계들을 연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적재적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간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간접 실천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간접 실습이긴 하지만 그거는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클라이언트에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있겠죠. 정책을 뭐 만들 수 있도록 기존에 어떤 것을 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할 수 없네요. 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옹호의 역할이잖아요. 옹호 대변 이런 역할들도 이제 간접 실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DHD 아동을 위한 정책 지원 개발이라든지 학교 예방을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든지 뭐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접 실천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계를 시켜주는 연계를 시켜줘서 하는 이런 것들도 간접 실천에 들어가고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집하는 이런 행동들도 모두 간접 실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입 수준에 따른 실천이 있죠. 뭐 이것도 이제 실천 쪽에서 이제 배우긴 했지만, 자, 개인 가족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미시책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개인을 벗는 것이 미시체계다. 그래서 가장 작아요. 가장 작은 걸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위가 뭐예요? 집단이죠. 집단으로 중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단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개인을 할 때는 우리가 뭐 개인이나 가족을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직접 실천이나 간접 실천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옹호자, 대변자도 될 수 있고요. 연계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개자라든지 조력자라든지 옹호자의 역할들을 하고 중범위 들어오면 집단이나 조직이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집단을 만들어서 그 집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촉진자라든지 뭘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 훈련가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이 들어간다. 자, 그럼 집단보다 더 큰 것이 이제 지역사회겠죠. 이 지역사회로 들어간다. 지역사회에 대한 그래서 거시 차원을 이제 지역사회라고 해서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그 대상 자체가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지역사회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거시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차원이 있는데요. 이 전문가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전문가 집단이 주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정책을 만든다던가 또는 그런 사람과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전문가 체계다.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는 혼자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끼리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 수준은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요 세 가지를 많이 하겠죠. 미시, 중범위, 거시 차원으로 개인이냐, 가족이냐, 집단이냐, 지역사회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문가 차원에서는 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도 실천론 쪽에서 이제 조금 내용을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를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즉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이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술,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가치는 이 전문직의 가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가치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하겠죠.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힐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족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그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개인으로 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과제 중심을 쓸 것이냐, 인지행동을 쓸 것이냐, 위기 개입을 쓸 것이냐, 그때그때마다 문제 행동 수정을 쓸 것이냐,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거에 쓸 거다라고 하는 그 지식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그 기술들에 대한 그런 또 기법들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윤리 가치가 이제 있으면서 가치에 따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윤리 원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치는 제가 말씀드린 가치는 무엇이 좋고 좋냐, 바람직하냐 이것을 보는 뼈대가 되는 것이 가치라고 얘기했고요. 그 가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윤리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에 이제 전문적 가치가 있어요. 책에는 전문적 가치가 있어서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해서 존중해 준다. 자기결정의 원리를 갖는다. 사회 형평성의 원리를 갖는다.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 공통적인 책임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윤리입니다. 자, 윤리라는 것은 가치를 통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윤리는 뭐 왜 윤리가 이렇게 생기냐라고 하면은 윤리적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이 윤리적 딜레마라는 거는 윤리적 그런 문제들이 두 가지 이상이 생겼으면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됐던 것이 이런 거 하나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박스형으로 나왔었는데 여자 중학생입니다. 15세 여사 아이로 나왔으니까 그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 이거를 비밀로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되냐, 자기는 낳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럴 때 이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이야기했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자기결정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생명보호가 우선이냐, 뭐 이런 딜레마들, 그리고 비밀보장 해달라고 했던 비밀보장을 지켜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어려우니까 루엠버그와 돌고프가 이야기해줬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맞춰라 라고 얘기하면서 윤리원칙 7단계를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윤리원칙을 이야기해주면서 어때요? 순서대로 있으니 높은 것부터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로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문제는 실천론에서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7단계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박스형으로 해서 이 지문을 해놓고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되냐, 그거 찾는 문제, 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막 해놓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비밀보장도 있을 것이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들 비밀보장이 있고요, 자기결정권이 있고요, 생명보호 있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리원칙입니다. 윤리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 로엠버그와 돌고프가 7단계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7단계를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평, 자체, 삼사진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호 원칙이 있죠. 왜 그러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명이겠죠.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뭐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생명보호 원칙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 이거 오늘 가서 삶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밀 보장해달래요. 해줘야 될까요? 아니겠죠. 생명보호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원칙에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평등과 불평등입니다. 평등과 불평등.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뭐 우리가 조선시대가 아니죠. 조선시대라고 하면은 그 계급 사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계속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요. 지금은 계급 사회가 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똑같이 평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능력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따라, 권위에 따라, 권력에 따라 동등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그 대우를 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가 자율과 자유예요. 자율과 자유. 자율과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결정권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윤리 원칙을 얘기해 놓고 자율과 자유라고 나오지 않고 자기결정권이라고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 자기결정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게 자율과 자유, 즉 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내 자유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 내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한번 자기결정권으로 이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과 자유도 자기결정권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이제 법에도 이제 판례법이 있는 것처럼 그 전에 나왔던 그런 판례에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기존의 시험에서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A가 B예요 라고 해서 이제 정답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그 A는 그 후부터도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기결정권이 이제 자율과 자유를 얘기하면서 자기결정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소 손실입니다. 네 번째 최소 손실이라고 하고요. 뭐 최소 해악이라고도 얘기해요. 최소 해악, 최소 손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데 이거는 클라이언트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주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면 어때요? 손해를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적게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서 최소한으로 유예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최소 해악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삶의 질 향상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삶의 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즉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생활 보호 및 보호 및 비밀 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보장.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은 뭐예요? 제3자가 알고 싶지 않은 욕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비밀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 진실을 알 권리입니다. 진실을 알 권리. 즉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진실과 정보 개방의 원칙, 진실을 알 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나에 대한 내용들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집단이 있을 때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D가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그 사회복지사는 D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와 B가 이야기한 내용을 D가 알고 싶대요. 이럴 때는 뭐 사회복지사와 A가 이야기한 거 또는 B하고 이야기한 걸 D가 알고 싶다고 얘기하면 이때는 당연히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원칙으로 인해서 비밀보장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알 권리잖아요. 알 권리. 그 클라이언트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 거, 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 뭐 또 이런 게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성적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성적이 왜 이러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문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 진실 정보 개방이다. 정보 개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가치와 윤리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이 갖고 있어야 되는 뭐 지문 승강권이라든지 이런 5가지 내용들, 그리고 윤리 원칙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가치와 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기술적 속성, 예술적 속성,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쉽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렇게 외울 내용들보다는 외우고 어렵게 할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론과 함께 연관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